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이제 소득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똑같이 대표적인 국세죠. 우리가 3대 국세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여기다 이제 우리 상속세, 증여세 막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부동산세법에는 우리가 소득세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는 뭐를 말하느냐라는 거 한번 좀 정의해 본다면 소득세는 여러분 항상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만약에 소득의 기속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법인이다. 그럼 이때는 바로 법인세로 부과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뭐 법인이 뭐다는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단체를 우리는 뭐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개인 우리 시험에 합격하셔서 중개월 종사하실 때 개인 사업자를 하실 분도 계실 거고 법인 사업자를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이때 바로 그 법인 사업자를 하실 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우리가 뭐라 여러분 법인세를 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항상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요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소득세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소득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뭐를 말하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요거를 뭐라 하는지 여러분 1년이죠 여러분 1년. 그래서 바로 요 1월 1일을 우리는 과세기간 개시라고 됩니다 여러분. 과세기간 개시. 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과세기간 개시. 즉 1월 1일부터 출발한다 그거죠. 그래서 12월 31일을 우리는 과세기간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종료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이라 한다. 끝난 날이다 그죠? 종료. 그래서 개시해서 바로 끝나는 날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 영년주의에 따라서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는 거고 12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여러분 1년 단위로 과세한다. 이게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조세를 우리는 뭐라 하면 기간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간세.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우리는 기간세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단위로 해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항상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을 부과한 금액 뺀 금액을 말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게 더 크다.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쓴 금액보다 더 크다. 그럼 이제 과세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소득 금액이 0보다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금액이 더 큰 거죠. 얘가 더 크다 여러분. 그래서 매달 월세는 임차료는 나가는데 월세는 나가는데 중개 수수료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뭐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이때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결손금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세법 용어입니다. 결손금.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1억인데 쓴 금액이 뭐 6천만이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얻기 위해서 6천만 썼으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야 여러분? 4천만이 바로 과세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4천만이 과세소득 금액인데 거꾸로 내가 6천만 원이 필요경비가 나가는데 벌어들인 금액은 5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벌어들인 금액은 5천만 원, 쓴 금액은 6천만 원.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천만 원 적자 버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결손금이란다. 그래서 결손금 뭐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걸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대표적인 국세를 우리는 뭐라 하면 소득세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때 소득세는 바로 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여러분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때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라는 것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국적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어디에 국내에 뭐를 두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1과세기간 즉 1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소 또는 거소, 주소나 국내의 주소나 1과세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가 뭐라 한다면 거주자라는 겁니다. 거주자. 그러면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가 하면 비거주자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개인을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데 이때의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나 또는 1과세기간 즉 1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하면 바로 거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민법 등을 공부할 때에 주소, 거소 이런 것을 좀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비거주자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개인을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바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거주자, 비거주자는 일단은 거주자는 여러분 우리 소득 발생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죠, 국내. 그래서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여러분 얘는 소득 발생 장소에 제한을 받는 제한적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거, 국외 거 소득 발생 장소에 제한 없이 다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해서 누구는 비거주자는 오로지 어디 거만 바로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누구다 여러분? 비거주자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그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속지주의죠, 여러분. 속지주의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지 않고 다 과세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국에서 발생한 것은 누구 것만 이때는 속인주의가 되는 거죠. 속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속인주의를 채택해서 소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는 국외 소득은 납세금을 죠. 그러면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 차이점 어디서 발생해? 그쵸. 국에서 발생하죠. 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만 거주자만 과세하는 거 비거는 납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걸 보시는 거죠. 이거 뭐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네. 납세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 더 할 것은 국외 소득은 여러분 크게 다시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에서 발생한 건데 그게 어디다? 국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이다. 그럼 그때는 여기는 모든 거주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국외 자산에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국외 자산에 대한 뭐는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5년 미만이거나 비거주자는 국외 자산은 양도소득세 납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좀 한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또 역시 본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요. 한번 좀 여기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소득세법상 납세하는 개인은 크게 뭐와 뭐를 구분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이 구분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된다 여러분?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소득세 특징 또는 소득세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정리할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일단 소득세는 과세하는 방식이 여러분 소득세 과세 방식이 크게 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합과세가 있고 여러분 분류과세가 있고 여러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말은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소득세는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크게 우리 6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8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는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에다가 여러분 바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8가지 구분하죠. 이때 과세 방식은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일단은 과세 방식에 따라서 종합과세와 여러분 분류과세가 있고 여러분 자 이걸 다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소득은 과세 방식에 따라서 우리 이자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거는 다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를 하고요.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다시 요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결국 소득세는 그 과세 방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종태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태양. 소득세는 3가지, 여러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태양. 그래서 소득세는 종태양. 그렇죠. 이때 이렇게 종합소득세 따로,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과세하는 걸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요거를 분류과세랍니다, 여러분. 분류과세. 그래서 3가지로 분류하여 과세를 한다. 소득세는 3가지, 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분류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따로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요걸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분류과세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은행에서 퇴직하고 났을 때 이제 퇴직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죠? 퇴직금이 나오겠죠. 그럼 퇴직금에서 부과된 소득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퇴직소득세죠.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까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제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럼 그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는 몇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3가지로 분류한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면 종태양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에 바로 요 종합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발생 원천 유형에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요 총수익금의 계산 방식이든지 과세표준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종합소득세는 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 6가지를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해서 과세라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종합과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종합과세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이 종류에 관계없이 바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를 우리는 종합소득세라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의 합산 과세인데 일대에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즉,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 금융소득이랍니다.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뭐 여러분 배당소득을 합한 겁니다.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그 예금에 대한 대가를 뭘 받죠? 이자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전자 이런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배당이죠. 이때 받는 배당소득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금융소득이죠. 일종의 자본소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가,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서민일 때는 이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를 하는데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과세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겁니다. 즉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기본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거고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냥 그 지급할 때에 그 원천 징수로 과세를 종결시켜버린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바로 분리과세랍니다. 분리. 그래서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 납차감의 잔액을 주고 그 소득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분리과세라는 거죠, 여러분. 분리과세. 또 난 일용 근로자다, 노가다 끼는 거죠, 여러분. 또는 그럴 때 그 근로자는 일당으로 하는 거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라 소득금액 그 일당을 줄 때마다 지급하는 일당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 주는 거죠. 또 뭐 소액연금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타 소득이라서 여러분 뭐 로또 당첨되는데 2등, 3등이다. 뭐 그래서 뭐 일정한 금액 이하의 당첨 금액일 때는 여러분 바로 원천 징수로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또 특히 우리 소득세는 우리 로또 복권 당첨 소득을 넣으면 전에 원천 징수를 함으로써 종결시켜버리겠죠. 이렇게 소득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과세해버린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면 분리과세란다는 걸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 무슨 세제? 여러분 기간세죠. 그래서 매년 1월 1일 과세기간 개시일로 하고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를 해서 1년 단위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물론 요거는 바로 과세기간이 끝날 때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득세 세율은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저 6%도 출발해서 최고 45%까지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는 소득세 세율로 하고요.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우리 기본 세율이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저 6%도 출발해서 15%, 24%, 35%, 38%, 40%, 42%, 45%까지 해서 우리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종합소득세율이 바로 우리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기본세율 외에 어떤 투기 등을 방지하기 목적상 여러분 이렇게 70%, 60%, 50%, 40% 등의 차등 비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는 거고요. 특히 요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 전형적인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취등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등량.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세목인 지방세와 국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기억하십니다. 본 강의를 할 때도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하겠지만 취득세 등록면에서의 양도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 되면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그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멸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국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요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때 특히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우리 임대소득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 임대도 업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업이기 때문에 업으로 인한 소득이니까 바로 사업소득세가 과세죠. 그래서 바로 요 사업소득세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소득은 다른 이자 2천만 초과하는 이자 배당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다른 사업소득 금액과 합산 과세는 무슨 세,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양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를 했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그죠, 여러분?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보유하면 재산세, 거다가 고액의 부동산이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임대를 하면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면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분해했죠.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출제될 때도 있고 되지 아니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취득세, 재산세, 우리 양도소득 끝난 다음에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양도소득세가 중점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면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세에서 단다. 그래서 결론, 소득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한번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로 좀 넘어가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를 말하냐? 의 한번 정도 좀 정의 한번 내려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는 누가 하죠? 그죠? 개인이죠, 여러분. 개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해당 과세 기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에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 즉 과세 대상이죠. 과세 물건을 뭐 하면서 양도죠.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거를 양도소득세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요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만 여러분 양도했을 때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여러분 자본이득세다, 실질과세다, 응능과세다 이나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연상시키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떠올리지 않고 무조건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왜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본대로. 그럼 왜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이나 부동산 공법이나 부동산 중개법 그리고 공시법까지 오다 보면 이제 세법은 이제 못 오는 거죠, 여러분. 맨날 지치는 거죠.
오늘도 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민법 공부하고 학개론 공부하고 부동산 공법하고 이제 중개법하고 그다음에 공시법 억지로 맞추고 이제 세법을 이제 내일 해야지 세법은. 그리고 다시 또 내일부터 또 뭐하죠? 민법도 또 공부하죠. 그러니까 세법은 대부분 공부를 많이 못하죠, 여러분. 많이 못하는 게 뭐 현실적인 내용이죠, 뭐. 그런데 물가고 그러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은 그러면 쉽게 나오는 거냐? 아니야. 세법이 얼마나 어려운 과목인데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우리 보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별도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거면 여러분 부동산을 제일 먼저 뭐 하죠, 여러분? 취득하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뭐 하죠, 여러분? 처분하겠죠, 여러분. 자, 이 그러면 흐름을 좀 봐두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적 가지고 부동산 취득하면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죠. 얼마짜리 취득했나 봤더니 여러분, 뭐 4억 원이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4억 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뭐 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뭐 우리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뭐 등록면허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한테 전세나 그다음에 임대차 줬다. 그럼 그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이때 부과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재지종 이게 보유세죠. 그래서 보유세는 아무 때나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여러분 6월 1일자로 과세하는 거죠. 매년 6월 1일 바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하고 이날 천제로 과세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유하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때 처분할 때 바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죠. 다만 이때 이 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것이 소득세, 법인한테 부과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가. 이때 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보유할 때 바로 있는 게 바로 뭐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여러분. 임대사업소득.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역시 보유할 때도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발생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처분은 물론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죠, 여러분. 보유할 때도 발생한다. 잊지 마세요. 보유 단계에서 왜 발생한다, 여러분? 임대소득이죠, 여러분. 임대소득.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 지역 자본시세, 종합부동산세 외에 임대소득에 따른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했죠, 여러분. 그래서 처분한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죠. 이때에 소득세 중에서도 바로 사업행위일 때는 사업행위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 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로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양도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행위가 아니라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 인한 우리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내가 얼마 양도했냐 봤더니 여러분 10억 원에 양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 주고 취득해서 4억 원이 취득해서 이거를 보유하다가 여러분 바로 얼마 양도했죠, 여러분? 10원에 양도한 거죠. 그럼 이때 양도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10억에서 이 10억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취득가 얼마, 여러분? 4억을 뺀 금액.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요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죠, 여러분. 얼마죠, 여러분? 4억에 취득해서, 그죠, 여러분? 얼마에 팔았으니까, 10억에 팔았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얼마의 양도세 발생하죠? 6억 원의 양도세 발생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때리는 세금이 바로 뭐,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행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자나 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처럼 판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 양도자가 법인이면 무조건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죠. 얼마 돼서 6억 원.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요 종합소득 양도소득세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항상 요 차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6억 원이 바로 과세되겠죠. 그러면 내가 10억 원에 양도하겠다 해서 10억 원이 다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요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 얼마 주 산 거죠? 이게 바로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필요 경비. 얼마 주 샀다고? 4억. 그러면 총수익 금액 10억에서 필요 경비 4억 뺀 금액. 이게 바로 양도채 6억 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양도가액 10억이라도 내가 당초 취득할 때 얼마 주 샀다 그러면 10억 주고 샀다고 하시다 그러면 그러면 10억 원에 취득해서 10억 원에 팔았으니까 이때는 양도채가 얼마 돼요? 여러분 제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0억 원에 양도했다도 양도채가 제로가 되면 과세대상 소득 금액이 나왔나?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개념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10억 원의 양도액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게 아니랍니다. 양도가과 그에 대응되는 바로 취득가에 대한 필요 경비를 대응해서 차액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나마 이 사람은 10억에 취득해서 10억 원에 양도한 거죠. 자, 나는 오히려 11억 원에 취득했는데, 12억 원에 취득했는데, 영끌 한 거죠, 여러분. 예. 영끌, 소위 말하는 연끌, 영혼을 끌어다 주택을 구입한 거죠. 거기다가 내가 돈은 없으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고 또 그 취득한 주택을 곧바로 전세나 임대를 주면서 바로 그거를 부족자금 메꾸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끌이죠. 영끌을 끌어서 산 금액이 얼마인데 여러분 12억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양도할 때 바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 상환에 따른 이 원리금에 대한 부담과 그죠 여러분? 또 전세 줬다 월세 줬다 그러면 이때 전세 또는 월 보증금에 대한 또 상환 의무가 있죠. 그 금액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12억 원에 취득한 것은 얼마 양도죠? 10원에 양도죠. 이거는 우리가 뭐가죠 여러분?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차손이라는 거죠.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양도차익을 전제로 하지만 모두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양도차손. 양도차손은 뭐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건가 한번 좀 잠깐 살펴보죠. 자, 역시 우리 부동산세법은 과세 대상이 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다 했죠,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다 법에서 하나하나 열거 규정하고 있고 그 열거 규정된 것만 과세 대상한 거죠. 그래서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 열거된 것만 양도세,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걸 볼 때 여러분 크게 우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과 신탁수익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분은 제가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분한 거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시험 대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대비로 강의할 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 등이 바로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이 있다. 뭐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크게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그 다음에 파생상품 하나,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가지로 구분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된 공인중개사 시험 대상은 바로 뭐 여러분? 부동산 등이죠. 이게 바로 중개 대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은 여러분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춰라? 바로 부동산 등에다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중개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은 크게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한다. 부동산 등이라 했죠.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그 다음에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기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기타 자산, 그리고 신탁 수익권을 이렇게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기타 자산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부동산 세법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타 자산을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부동산을 묶는다. 이 묶은 건 제가 묶은 거 여러분. 예.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지가 않고 제가 묶은 겁니다. 이 묶은 이유는 뭐냐? 우리 시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묶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세법에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묶어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바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요 부동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자산이 여러분 실물 자산이죠. 토지의 건축물, 우리 중개 대상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권리. 요거는 무형 자산이죠, 여러분. 실물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아닌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기타 자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이게 주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란 부동산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뭐가 똑같죠? 취득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양도소득세 과세 되는 부동산은 거의 일체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네가 취득하면 양도하면 양도세 낸다. 양도한 걸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내면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양도소득세는 바로 항상 매도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여러분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세요? 여러분 을한테 넘어갑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그림상 매도자가 바로 매도자가 갑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죠? 을이 뭐가 되는 거는 매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중개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죠. 네, 바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매매로 인해서 매매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게 다 개인이다 가정합시다. 개인 간의 거래다 합시다. 그럼 이때 개인인 갑한테 즉 매도자한테 부과된 세금이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때 매수자한테 부과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가 되는 거죠. 취득세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얼마 팔았죠? 여러분 1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자한테 갑한테 부과되는 양도세는 양도가 10억 원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의 10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의 4억 원을 뺀 금액 차익 얼마 여러분? 6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6억 원이죠.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바로 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가 10억이 아니라 양도에서 당초 취득가의 4억 뺀 여러분 뭐를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매수자는 얼마 주사한 거죠, 여러분? 바로 취득가액 얼마죠? 10억이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죠, 여러분.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취득가 얼마죠, 여러분? 10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을은 얼마에서 10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에 반해서 양도자는 양도 차익 얼마? 10억에서 당초 취득가의 4억을 뺀 6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억짜리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을 때에 바로 을은 취득가의 10억 원 전체에서 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은 매도자서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이때 양수이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차익 6억 원에서 하는 거죠. 다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더 낫나요? 라고 하지만 아니죠. 세율이 바로 여기가 더 크죠. 세율을 보면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취득세보다 엄청 크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4% 또는 1%, 2%, 3% 이렇게 1%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1%부터 주택 같은 경우는 1%부터 3%까지 가는 것이 기본이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1%부터 출발해서 3%까지 가네 반해서 물론 8%, 12% 중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도세는 기본이 몇 프로죠, 여러분? 6%도 출발해서 여러분 몇 프로까지 가죠, 여러분? 45%까지 가죠. 세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얘는 양도 차이고 얘는 양도 취득가 10억이라 하지만은 세율 자체가 다르죠. 여기다가 이것만 부과되면 괜찮죠, 여러분? 여기다가 뭐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또 무슨 과세, 여러분? 할증 과세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취득세 부담보다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적다? 크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양도자는 이 양도가액을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줄이고 싶죠. 내가 얼마에 매도했지만 10억 원에 매도했지만 이거를 8억, 7억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7억 원으로 낮추죠, 가액을. 그러면 양도책도 줄어들고 취득자도 여러분 취득가액을 10억이 아니라 얼마? 7억 원에서 취득세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도자와 수자 간에 뭐 여러분 다운 계약서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죠. 이리 와 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무슨 유혹? 바로 다운 계약서 유혹을 받는다 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야 우리 실제 얼마의 매매가 이뤘지만 10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매매 계약서에는 우리 얼마에 뭐 6억, 7억에 양도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죠. 여기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말려 들어가면 이제는 난리 나는 건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건 우리 세법상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를 본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거로 본다. 그렇죠? 이때는 세법상 부정 행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세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매매 단계에서 취득자한테 부과된 취득세와 양도자한테 부과된 양도의 흐름을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한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단순 무식하게 외우니까 시험이 어려워요. 막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은 이렇게 실물자산 부동산 외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죠, 여러분? 바로 당의 부동산을 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용, 수익하시는 권리죠, 여러분? 사용, 수익하시는 권리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이거는 뭐죠, 여러분? 소유권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양도를 하면 양도세 과세됩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 뭐 민법 등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 등에 따르면 뭐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양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민법에 따라서 재산권으로서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사장 규정이라 합니다. 사장 규정은 죽은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규정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규정은 사장 규정이라 해서 여러분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혹시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뭐죠? 민법상 용익물권 있죠, 여러분. 용익물권 뭐 민법 얘기하면 여러분 뭐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서 여러분 뭐는 여러분 바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권이라든지 지역권 또는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소위 말해 이게 뭐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라고도 하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 그래서 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여러분 분양권을 우리 뭐 하죠?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여기에 종사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분양할 때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 분양 지역에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떴다방을 차린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전매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수익 금액을 창출하는데 이때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하게 되면 이때 바로 우리 뭘 받고 파는 분은 뭘 받고 팔죠? 여러분 피를 받고 팔겠죠? 여러분 피를. 그러면 이 피가 바로 이 피가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 때 받은 바로 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양도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소위 말하는 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피가 붙으면 그 피가 바로 우리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공인중개사도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채권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은 바로 현물상환사채거든요. 여러분 현물상환사채.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현물상환사채. 즉, 얘들은 채권의 만기가 되면 채권의 만기가 되면 얘들은 금전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상환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나 주택으로 상환을 하는 현물 상환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매도해버리면 채권은 중간에도 만기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과 똑같이 채권도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 매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매일매일 채권 금리 10년 만기 국채라든지 5년 만기 국채 등이 계속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원리에 따라서 그 채권 금리가 결정되죠. 여러분. 자, 이때에 일반적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요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채권은 바로 토지나 주택이나 현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요거를 양도해도 요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이 여러분 기타 자산은 우리가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자, 입문 과정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알으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